검붉은 핏물이 섞인 진흙탕 위로 처참하게 지시겨진 삿갓 하나가 뒹굴고 있었고, 하늘이 찢어질 듯 내리꽂히는 빗줄기는 마당에 엎드러진 사내의 통곡 소리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보게, 장인어른,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님의 시신이 아직 방 안에 계십니다. 어찌 상주가 상복을 입기도 전에 이리 폐악을 부리십니까? 명수는 흙탕물에 얼굴을 반쯤 처박은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그림자의 발목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절규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자비로운 대답 대신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진 가죽 신발의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으니, 턱을 강타당한 명수의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확 터지며 그는 뒤로 나뒹굴고 말았다. 번쩍이는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를 때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처가 쪽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집안의 집기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곡식 자루를 찢어발기는 광경이 귀기 서린 지옥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안방문은 이미 박살이나 덜렁거리고 있었고, 그 너머 병풍 뒤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싸늘한 주검조차 이 난장판 속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참혹한 상황이었다. 처남들은 킬킬거리며 사랑채의 문갑을 도끼로 찍어내리고 있었고, 그들이 찾는 것은 오직 하나, 이 기름진 농장의 소유권이 적힌 문서가 들어있는 흑단나무 괴짝이었다. 명수는 깨진 이빨 사이로 흘러내리는 피를 뱉을 겨를도 없이 다시금 몸을 일으켜 사랑채로 기어가려 했으나, 억센 하인 두 놈이 양팔을 비틀어 꺾어 진창에 그를 무릎 꿇렸다. 그 앞에는 비단 두루마기에 기름을 먹인 갈모를 쓰고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서 있는 장인 최진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명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진사는 혀를 차며 발끝으로 명수의 젖은 어깨를 툭툭 건드리더니 입을 열었다. 찌그르게, 자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먼. 사돈 어른. 아니지. 자네 부친께서는 생전에 내게 막대한 빚을 지셨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가셨으니 이 농장은 당연히 채권자인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나. 그러니 얌전히 문서를 내놓고 썩 꺼지는 것이 자네 목숨을 부지하는 길일 게다. 명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땅만 파며 살아오신 아버지가 빚이라니. 그것도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진사에게 돈을 빌렸을 리 만무했다. 이것은 명백한 날조요. 강탈이었다. 거짓말입니다. 아버님은 평생 남의 돈 10원 한 푼 탐내지 않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꾸며낸 계략임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명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으나 최진사는 콧방귀를 뀌며 품 안에서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듯한 어음 한 장을 꺼내 명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거기에는 분명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그것은 아버지가 혼수 문제로 잠시 최진사에게 맡겼던 인장을 도용하여 찍은 것임이 분명했다. 그 순간 사랑채 안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하는 처남의 환호성이 들려왔고, 곧이어 낡았지만 윤이 반질반질한 흑단 괴짝이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들려나왔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구어낸 황무지였던 이 땅을 옥토로 바꾼 세월의 증표이자 가문의 혼이 담긴 물건이었다. 명수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하인들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괴짝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게 어떤 것인데 내 놈들 더러운 손을 대느냐. 명수가 처남의 다리를 부여잡고 늘어지자 당황한 처남이 몽둥이로 명수의 등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퍼져나갔고, 명수의 눈앞이 점차 흐릿해지며 붉은 핏물이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명수는 며칠 전 아버지가 임종 직전 피를 토하며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다. 명수야, 저들은 승냥이다. 내가 놈들의 속셈을 너무 늦게 알았다. 내 인장을 조심해라. 농장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며칠 전 최진사가 술에 취해 찾아와 농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위조된 차용증을 들이밀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에 가슴이 터져 급사를 맞으신 것이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흉들이 이제는 그 시신 앞에서 뻔뻔하게 유산까지 강탈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비극의 시작은 3년 전 명수가 최진사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부유한 최진사가 가난한 농사꾼 집안인 명순애와 사돈을 맺는 것을 두고 의아해했다. 그러나 최진사는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고 딸을 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순박했던 아버지와 명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감격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비옥한 농장을 집어삼키기 위한 최진사의 치밀한 덫이었다. 명수의 아내는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아버지인 최진사의 말이라면 죽는 시주까지 하는 유약하고 주관 없는 여인이었다. 혼인 후 처가 식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명수의 집을 드나들며 곡식을 퍼가고 가축을 끌고 갔으며, 명수가 이를 말리려 하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친정아버지가 어려워서 그러니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곤 했다. 아버지는 며느리의 얼굴을 봐서, 그리고 사돈지간의 의리를 생각해 묵묵히 참아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최진사의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결국은 농장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인장을 몰래 훔쳐내어 막대한 빚을 진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쓰러지시자 최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도 치르기 전에 쳐들어와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었다. 이놈을 멍석에 말아 대문 밖으로 던져버려라. 초상은 우리가 치러줄 테니 걱정 말고. 최진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축 늘어진 명수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빗물 웅덩이 넘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명수의 귓가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닫힌 대문 틈 사이로 처남들이 궤짝을 열고 문서를 확인하며 희희낙낙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명수는 찢어진 손톱으로 진흙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다. 몸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불효의 죄책감과 악인들이 승리하고 선인이 짓밟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였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야속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려 명수의 피와 눈물을 씻어내고 있었지만 가슴속 깊이 타오르는 원한의 불길만은 끄지 못했다. 명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흙을 한 줌 쥐었다. 그 흙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피보다 진하고 살보다 따뜻한 농장의 흙이었다. 그는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폐부를 찔렀다. 그러나 명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닫힌 대문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빗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처절한 목소리로 목 놓아 울부짖었다. 최진사, 내 오늘 이 치욕과 원한을 뼈에 새길 것이다. 내 놈이 뺏어간 것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목숨이다. 내 반드시 살아서 이 땅 한 줌 한 줌마다 내 놈의 피를 뿌려 아버지의 영전에 바칠 것이다. 번개가 번쩍이며 명수의 피투성이 얼굴을 비추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농사꾼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상처 입은 짐승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오직 비정한 빗줄기만이 명수의 맹세를 증언하고 있었다. 명수는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밤은 깊었고 몸은 만신창이었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며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수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마을 어귀의 낡은 성황당으로 몸을 옮겼다. 으스스한 성황당 안에는 누군가 켜놓은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덜덜 떨며 구석에 웅크린 명수는 품 안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날 밤 자신에게 쥐어주었던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보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밭을 갈다가 주었다는 묘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이것을 어머니의 유품이라 하며 며느리에게도 주지 않고 아끼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명수의 손에 쥐어주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이것만은 네가 지니고 있거라 라고 하셨던 것이다. 최진사 일당이 집안을 샅샅이 뒤질 때도 명수가 목숨 걸고 지켜낸 유일한 물건이었다.
옷가락지에 서늘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가 느껴지는 듯하여 명수는 다시금 울컥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이제 눈물은 사치였다. 그는 옷가락지를 품 깊숙이 갈무리하고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기댔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로 가서 사또에게 이 억울함을 고해야 했다. 물론 최진사가 고을 현감과도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으나 명수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설령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바위가 더러워질 때까지 던져야만 했다. 밤새 열병에 시달리며 명수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농장의 흙을 파먹고 있었고 최진사는 거대한 구렁이로 변해 농장을 칭칭 감고 있었다. 명수가 칼을 들고 덤비려 했으나 손발이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밖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그쳤으나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명수는 욱신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옷은 진흙과 피로 엉망이 되었고 몰골은 거지보다 못했으나 관아를 향해 걷는 그의 발걸음에는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명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기 봐. 최진사 댁 사위 아닌가? 께. 어젯밤에 난리가 났다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먼. 최진사가 보통 내기인가? 빚 때문에 야반도주라도 하려다 잡혔나 보지. 이미 마을에는 최진사가 퍼뜨린 거짓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다. 명수가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감당 못해 행패를 부리다 쫓겨났다는 기가 막힌 헛소문이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소, 어린 쑥덕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명수는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걸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앞에 도착한 명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대문 옆에 매달린 신문고, 억울함을 알리는 부글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신문고 주변에는 창을 든 포졸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명수가 비틀거리며 다가가자 포졸 하나가 창대를 내밀며 앞을 막아섰다. 뭐야? 이 거지는 썩 꺼지지 못해 명수는 읍소했다. 나리,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을 사또 나리께 고하러 왔습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포졸은 명수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사또 나리는 지금 출타 중이시다. 그리고 너 같은 놈들 하소연 들어줄 시간 없으니 썩 물러가라. 그때 관아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이방 그게 무슨 소란인가?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걸어 나오는 자. 바로 최진사의 사촌 동생이자 이 고을의 이방인 최주부였다. 명수는 그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이방나리,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최진사가. 제 장인이 저희 아버지를 죽이고 농장을 뺏어갔습니다. 제발 사또 나리를 뵙게 해주십시오. 최주부는 명수를 보고 짐짓 놀란 척하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아, 이자가 바로 그 미치광이로군. 형님 댁에서 빚 독촉을 받자 제분을 못 이겨 제 아비 장례식장을 엎어버리고 뛰쳐나왔다더니 기어이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여봐라, 이 페류나를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명수의 절규는 곤장 소리에 묻혀버렸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들이 도둑놈들입니다. 하지만 관아의 뜰에는 오직 매질 소리와 명수의 비명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세상 천지의 명수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하늘도, 땅도, 관아도 모두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편인 듯했다. 명수는 피투성이가 되어 관아 밖으로 끌려나갔고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졌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굳게 닫힌 관아의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법이 나를 버린다면 나는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동무돈이냔 인간왕산 간이니. 차가운 돌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명수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뼈마디를 깎아내는 듯한 한기와 온몸을 짓누르는 둔탁한 통증이었다. 곤장을 맞은 엉덩이와 허벅지는 이미 피떡이 되어 옷감과 눌러붙었고 찢어진 입술 사이로는 마른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다. 희미하게 떠지는 눈꺼풀 너머로 보이는 것은 관아의 높은 담장 위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회색 구름뿐이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혀를 차며 던지는 동전 한 뼘조차 그에게는 치욕이었다. 뉴스. 젊은 놈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누. 폐륜을 저지르면 저리 천벌을 받는 게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귓가에 꽂혔다. 최진사가 퍼뜨린 소문은 이미 진실을 집어삼킨 지 오래였다. 명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던 순박한 농사꾼 명수는 이제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짐승만도 못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관아의 문지기가 나와 빗자루로 명수 쪽으로 먼지를 쓸어내며 소리쳤다. 이놈 아직도 안 가고 뭉개고 있느냐. 사또나리께서 꼴도 보기 싫다 하셨으니 당장 꺼져라. 짐승을 쫓듯 휘두르는 빗자루에 맞아 명수는 기어서라도 그곳을 벗어나야 했다. 흙바닥을 기어가며 남긴 핏자국이 그의 처절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마을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참담했다. 평소 명수야, 명수야 하며 살갑게 대하던 이웃들은 그를 보자마자 마치 역병 걸린 환자를 보듯 황급히 대문을 걸어 잠갔다. 평생을 형님 아우하며 지냈던 옆집 박 서방마저 명수가 목을 축이려 우물가로 다가가자 물바가지를 감추며 뒷걸음질 쳤다. 명수 자네, 여길 떠나게. 최진사 때 카인들이 자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네. 내 처자식이 딸린 몸이라 어쩔 수가 없어. 박서방의 눈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명수에게 닥친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었다. 권력과 재물이 없는 정의는 이토록 무기력하고 초라한 것이었다. 갈 곳을 잃은 명수는 마을 뒷산 어귀에 있는 버려진 숯, 굽는 움막으로 기어들어갔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하늘이 보였고 바닥에는 썩은 낙엽만이 수북했다. 밤이 되자 살을 애는 듯한 산바람이 숭숭 뚫린 벽 틈으로 밀려들어와 상처 입은 몸을 난도질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과 배신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밤의 기억, 처가 식구들의 비웃음, 관아에서의 매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명수를 괴롭혔다. 그는 움막 구석에 웅크린 채 아버지가 남긴 옷가락지를 꺼내어 희미한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것만이 그가 미치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임을 진작 알았더라면. 명수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옷가락지를 적셨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명수는 움막 입구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아내였다. 아니, 이제는 원수의 딸이 된 여인, 연화였다. 그녀는 남들 눈을 피해 온 듯 검은 장옷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주먹밥이 든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연화는 참혹하게 변해버린 명수의 몰골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서방님, 이 무슨 꼴입니까?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내밀었지만 명수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주먹밥이 흙바닥에 뒹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는가? 네 아비와 오라비들이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데 너는 내가 굶어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냐? 명수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연화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애원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제발, 서방님, 이 마을을 떠나세요. 아버지 성정에 서방님이 여기서 계속 버티시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멀리 도망가서 사세요. 네. 명수는 기가 막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도망 나보고 도망을 가라고.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땅을 뺏고 나를 이 꼴로 만든 내 집안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자는데 피해자인 내가 도망을 가라고. 명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화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똑똑히 들어라.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내 땅을 되찾기 전에는 절대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진정 내 아내라면 네, 아비의 죄를 고발하고 내 증인이 되어라 할 수 있겠느냐. 연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서방님, 제발. 그녀는 결국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수는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듯 끊어버렸다. 이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사랑도, 연민도 사치였다. 오직 복수만이 그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겨울은 혹독했다. 폭설이 내려 산길이 끊기고 움막은 눈 속에 파묻혔다. 명수는 산짐승처럼 군뿌리를 캐먹고 눈을 녹여 마시며 목숨을 부지했다. 상처는 죄졌다가 아물기를 반복하며 흉측한 흉터가 되었고 그의 손과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무뎌졌다. 하지만 육체가 고통스러울수록 정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밤마다 산 아래로 내려가 자신의 옛집, 아니, 이제는 최진사의 별장이 되어버린 그곳을 염탐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명수의 코끝을 자극했다. 최진사는 뺏은 농장에서 나온 수익으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고을 관리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명수는 담장 밑 그림자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놈들의 인맥과 약점을 파악하려 애썼다. 놈들은 명수가 죽었거나 멀리 도망쳤을 것이라 믿고 방심하고 있었다. 그 촌놈, 아마 얼어 죽었을 게야. 이제 이 넓은 땅은 영원히 우리 최씨 가문의 것이지. 처남의 껄렁거리는 목소리에 명수는 주머니 속의 옷가락지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어느 날 밤, 명수는 최진사, 집의 하인들이 뒷문으로 몰래 쌀가마니를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최진사의 눈을 피해 장부를 조작하고 횡령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 단속도 못하는 놈들이 남의 재산을 탐했구나. 명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적의 내부에 균열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었다. 명수는 더욱더 철저히 자신을 숨기며 때를 기다렸다. 그는 낮에는 산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베어 창을 깎거나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며 무너진 몸을 다시 단련했다. 예전의 순박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의 형형한 안광만이 남았다.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흐르기 시작할 무렵 명수는 움막 안에서 우연히 낡은 농기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예전에 쓰시던 손때 묻은 호미였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시던 그 호미가 왜 이 버려진 움막 구석에 처박혀 있었을까? 명수는 호미를 쥐고 바닥을 긁어보았다. 그러자 흙바닥 밑에서 썩지 않은 나무 판자가 드러났다. 이상한 예감의 판자를 드러내자 그곳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명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꼼꼼히 기록해온 영농일지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농사일만 적은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10수년 전 최진사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 도와주었던 내역, 최진사가 빌려갔던 곡식의 양,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진사가 관아의 땅을 불법으로 개간하여 자신의 땅으로 편입시킨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해 두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혹시나 모를 화를 대비해 가장 중요한 비밀 장부를 집안이 아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폐가 움막에 숨겨두셨던 것이다. 아버지, 다 알고 계셨군요. 저들이 언젠가 배신할 것을 알고 저를 위해 이것을 남겨두셨군요. 명수는 흙투성이가 된 일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최진사의 가면을 벗기고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었다. 하지만 이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 고을 사또가 아닌 더 큰 힘이 필요했다. 그때 산 아래 주막에서 들려오는 나그네들의 이야기, 소리가 명수의 귀에 꽂혔다. 들었나? 이번에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네. 남쪽 지방부터 훑고 올라온다던데. 아주 대쪽 같은 분이라더군. 명수는 고개를 들었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빛나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했던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새로 부는 바람.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움막을 나설 시간이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는 옷가락지를 다시 품에 넣고 영롱일지를 옷 속에 깊숙이 감추었다. 그리고 최진사의 저택이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기다려라. 이제 곧 너희들의 그 높은 담장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인지 보여주마.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에는 꽃향기 대신 비릿한 핀내와 서늘한 복수의 기운이 실려 있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명수의 손끝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를 떨리며 훑어 내려갔다. 움막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가 남긴 영롱일지를 해독하던 명수의 눈동자가 횃불처럼 타올랐다. 단순히 곡식의 수확량이나 적어둔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사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탐욕의 역사가 낱낱이 기록된 죄악의 증거였다. 아버지는 꼼꼼했다. 최진사가 관아의 묵인하에 척박한 국유지를 자신의 사유지인 양울타리를 치고 소작농들을 착취하여 개간하게 한 뒤 그 땅을 자신의 명의로 둔갑시킨 날짜와 면적, 그리고 그 대가로 현감에게 상납한 뇌물의 액수까지 쌀 한 톨의 오차도 없이 적혀 있었다. 명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아, 아버지, 이 엄청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어찌 잠을 이루셨습니까? 최진사가 그토록 명수의 집안을 짓밟고 농장을 뺏으려 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빚 때문이 아니었다. 이 농장이 국유지 불법 점유 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이자 그들의 비리가 묻혀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언제 이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살인자로 만든 것이었다. 그날 밤 명수는 더 이상 숨어있는 짐승이 아니었다. 그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숯 검정을 얼굴에 칠한 뒤 어둠을 틈타 마을로 내려갔다. 그의 목표는 최진사의 저택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주막 뒷방이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한양에서 온 남루한 선비 하나가 주막에 머물며 술값 대신 시를 읊어주고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귀동냥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낙향한 거지 선비라 비웃었지만 명수의 직감은 달랐다. 아버지가 일지에 적어둔 사람을 보는 법에 따르면 진짜 귀인은 허름한 옷 속에 광채를 감추는 법이라 했다. 명수는 주막 뒷문으로 숨어들었다. 왁자지껄한 앞마당과 달리 뒷방은 죽은 듯 고요했다. 창호지문 너머로 기침소리가 들렸다. 명수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갓끈이 다 떨어진 갓을 쓴 중년의 사내가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사내는 명수의 침입에도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밤손님이 꽤나 거칠구려. 문을 두드리는 예의조차 잊을 만큼 급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명수는 사내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영롱일지를 꺼내어 내밀었다. 선비님, 목숨을 걸고 청을 드립니다. 이 장부를 보아주십시오. 이것은 한 농사꾼의 피눈물이자 이 고을을 병들게 한 거악의 증거입니다. 사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말없이 일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채웠다. 한참 후 사내가 책을 덮고 명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자네가 바로 그 진사댁 사위로군.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살아있었구려. 사내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명수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저승문턱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암행어사 출두를 예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내는 허허 웃으며 갓을 고쳤었다. 내가 어사인지 거렁뱅이인지 자네가 어찌 안단 말인가 허나 이 장부는 제법 쓸만하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진사 같은 늙은 여우는 빠져나갈 구멍을 수십 개는 만들어 두었을 게다. 확실한 증인이 필요해. 증인이라 하시면 명수가 묻자 사내는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다. 최진사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면서도 그에게 원한을 품은 자. 그런 자가 내부에 분명 있을 걸세. 명수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다. 바로 며칠 전 쌀을 훔치다 명수에게 들킬 뻔했던 하인. 칠성이었다. 칠성은 최진사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늘 구박과 매질을 당해왔고 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가득한 자였다. 명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증인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이 장부를 맡아주십시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품에 넣었다. 사흘 뒤 신임 사또가 부임하는 날일세. 그때가 기회야. 만약 실패한다면 자네와 나는 둘 다 목이 달아날 수도 있네. 각오가 되었는가? 명수는 대답 대신 깊게 절을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명수는 곧장 최진사의 저택 뒷담벼락으로 향했다. 개구멍을 통해 안으로 잠입한 그는 마구간 옆 창고에 숨어 칠성이 오기를 기다렸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술에 취한 칠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명수는 칠성의 입을 틀어막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으브읍 발버둥치는 칠성의 목에 명수가 날카롭게 벼린 나무 꼬챙이를 들이대었다. 조용히 해라. 나다. 명수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귀신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떠는 칠성에게 명수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지난밤 곳간에서 쌀가마니를 빼돌려 기생집에 팔아먹은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가 지금 소리를 질러 최진사를 깨우면 네 목숨이 어찌 될 것 같으냐. 칠성은 털썩 주저앉아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살려주시오. 명수 서방님 아니. 명수나리 한 번만 봐주시오. 주인 어른이 알면 전 맞아 죽습니다. 명수는 꼬챙이를 거두고 칠성의 어깨를 잡았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라. 너도 최진사 밑에서 개처럼 부려지다 버려질 운명이 아니더냐. 나를 도와 최진사의 죄를 밝히면 내 너의 죄값은 묻지 않을 뿐더러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마. 칠성은 눈동자를 굴리며 갈등했다. 최진사의 보복이 두려웠으나 당장 명수의 기세와 자신의 약점이 더 급했다. 게다가 평소 최진사에 대한 원망도 깊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명수는 칠성의 귀에 은밀한 계획을 속삭였다. 그것은 최진사가 위조한 차용증 원본이 숨겨진 장소를 알아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관아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칠성의 정보에 따르면 최진사는 위조 문서를 안방의 자개장 속 비밀 공간이 아닌 사랑채 마루 밑 단지 안에 숨겨두었다고 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두는 것이 그 늙은 여우의 습성이었다. 한편 최진사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알 수 없는 휘파람 소리가 담장 밖에서 들려오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대문에 붉은 칠로 인과응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곤 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불침번을 서게 했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이방 최주부를 불렀다. 이보게, 아무래도 그놈이 살아있는 것 같네. 명수, 그놈 말이야. 이방은 코웃음을 쳤다. 형님도 참 과민하십니다. 그 몸으로 한겨울 산속에서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산짐승 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등골이 서늘해. 그리고 새로 온다는 사또가 융통성 없는 새님이라던데. 혹시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곤란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농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버려야겠네. 금매로 내놓을 테니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주게. 이 대화를 엿들은 칠성은 그 즉시 산으로 달려가 명수에게 알렸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내일 당장 농장을 팔아치운답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요. 명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없었다. 신임 사또가 부임하는 것은 모레였지만 최진사는 내일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다. 명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계획을 바꾼다. 내일 밤 우리가 먼저 친다. 명수는 칠성에게 최진사의 사랑채 열쇠를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마을로 내려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최진사, 댁 농장 땅 밑에 금괴가 묻혀 있다더라. 아냐. 옛날 주인이 숨겨둔 보물 지도가 나온다던데. 근거 없는 헛소문이었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의 귀에는 달콤한 꿀과 같았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진사는 땅을 팔려던 계획을 잠시 미루고 하인들을 시켜 땅을 파헤쳐보라고 지시했다. 욕심이 눈을 가린 것이다. 드디어 결전의 밤이 왔다. 최진사의 집안이 땅을 파느라 어수선한 틈을 타 명수는 그림자처럼 사랑채로 스며들었다. 칠성이 미리 열어둔 뒷문을 통해 들어간 명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마루 밑 칠성이 말해준 그 위치에 낡은 단지가 있었다. 명수가 단지 뚜껑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쥐새끼 한 마리가 제 발로 덫에 들어왔구나. 명수가 황급히 돌아보자 최진사가 엽총을 겨눈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밧줄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 쓰러져 있었다. 함정이었다. 칠성이 이중간첩 노릇을 하다가 들켰거나 처음부터 명수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쓰인 것이었다. 내 놈이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들어 내 아비처럼 멍청하긴 매한가지구나. 최진사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명수는 품에 있던 옷가락지를 꺼내어 최진사의 눈을 향해 던졌다. 이거나 받아라. 반짝이는 물체가 날아오자 최진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총을 발사했다. 타앙 하는 굉음과 함께 탄환은 명수의 어깨를 스치고 문설주에 박혔다. 명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마루 밑에 단지를 낚아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잡아라. 저놈 잡아라. 최진사의 고함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명수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어둠 속을 질주했다. 품 안에 안긴 단지. 그 안에 든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오직 살아서 이 증거를 그 선비에게, 아니 암행어사에게 전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뒤에서 횃불들이 춤을 추며 쫓아오고 사냥개 짖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명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숲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익숙한 산길임에도 부상당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구르며 명수는 가시덤불에 온몸이 찢겨나갔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누군가 굵은 팔뚝으로 명수를 낚아채어 바위 틈으로 끌어당겼다. 쉿! 조용히 하게.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니 놀랍게도 그 주막의 선비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무장을 한 장정 서너 명이 어둠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선비는 명수의 어깨를 지혈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가 시간을 잘 끌어주었네. 덕분에 놈들의 사병 조직을 파악할 수 있었어. 선비의 눈빛은 더 이상 주막의 한량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린 진짜 심판관의 눈이었다. 이것이 그 문서입니다. 명수가 피 묻은 손으로 단지를 내밀었다. 선비는 단지를 열어 그 안의 문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조된 차용증 원본과 인장, 그리고 노미, 관아의 인장을 위조해 찍은 가짜 문서들까지. 완벽하군. 최진사. 제 무덤을 제가 팠어. 선비는 명수를 부축해 일으켰다. 자네는 이제 쉬게. 날이 밝으면 놈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심판이 시작될 걸세. 그러나 명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를 악물었다. 아닙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아버님의 원수가 무너지는 꼴을 제 손으로 직접 그 징을 쳐서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선비는 명수의 눈에 서린 도끼와 한을 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내일 아침 신임사또의 행차 때 자네가 선봉에 서게 허나 명심하게. 사적인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되네. 이것은 법과 정의의 심판이어야 해. 숲 저편에서 최진사의 하인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 빛은 명수의 지난한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명수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불타는 눈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도망자는 없었다. 오직 심판자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진실이, 그리고 등 뒤에는 든든한 국법의 수호자가 있었다. 내일 저 거만한 최진사의 높은 담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명수의 심장은 격렬하게 징소리를 울리고 있었다. 둥둥둥.
천지를 뒤흔드는 북소리가 고을의 아침을 깨우며 신임 사또의 부임 행렬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취타대의 요란한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새로운 원님의 얼굴을 보려 고개를 조아렸다. 그 화려한 행렬의 맨 앞자리, 비단으로 치장한 관복을 입은 이방 최주부와 마을의 유지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는 단연 최진사였다. 그는 평소보다 더 기름진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잡고 있는 부채 손잡이가 부러질 듯 떨리고 있었다. 지난밤 놓친 명수와 사라진 문서 단지 생각에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괜찮다. 괜찮아. 그깟 놈이 문서를 가져가 봤자 관아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잡힐 것이다. 내 사촌이 이방이고 관아의 포졸들이 모두 내 돈을 먹지 않았더냐. 최진사는 애써 불안을 잠재우며 다가오는 가마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군중 틈을 훑으며 혹시 모를 불청객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가마가 관아의 정문에 다다르자마자 군중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한 사내가 튀어나와 행렬 앞을 가로막고 품에서 꽹과리를 꺼내어 미친 듯이 두들겨댔다. 꽹 날카로운 금소금이 취타대의 연주를 찢어발기며 좌중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또날이 억울합니다. 소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비를 죽이고 가산을 강탈한 저 악마 같은 최진사를 고발하나이다. 쉰 목소리였으나 천둥처럼 쩌렁쩌렁한 울림. 바로 명수였다. 흙투성이에 피가 엉겨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사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고 이방 최주부가 급히 포졸들에게 눈짓했다. 저 미치광이가 또 나타났다. 당장 끌어내라. 감히 신임 사또의 행차를 막다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놈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명수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가마의 문이 벌컥 열리며 서늘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어라.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격쟁을 하는데 어찌 사연도 듣지 않고 끌어내려 하는가. 가마에서 내린 인물은 뜻밖에도 며칠 전 주막 뒷방에서 명수가 만났던 그 허름한 선비가 아니었다. 위험 있는 관복을 갖춰 입고 관모를 쓴 그러나 얼굴만은 분명 그 선비인 신임 사또였다. 사또는 매서운 눈으로 이방과 최진사를 쏘아보더니 명수에게 다가가 물었다. 네가 고하려는 억울함이 무엇이냐? 만약 거짓이거나 사사로운 원한으로 관의 행차를 막은 것이라면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명수는 땅에 머리를 또 쓰며 읍소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 진사는 위조된 문서로 저희 아버지의 농장을 빼앗고 화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관아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국유지를 사유화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빤 죄인입니다. 명수의 외침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평소 최진사의 행패에 치를 떨던 사람들이었기에 명수의 말에 힘이 실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앞으로 뛰쳐나와 엎드렸다. 아이고. 사또나리, 저놈은 제 사위였으나 도박과 술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미쳐버린 패류나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거두려 했겠습니까? 저놈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깼다 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관아마당에 즉석 재판정을 세우라 명했다. 진실은 가려보면 알 일이다. 형방은 당장 최진사와 명수 그리고 관련된 증인들을 대령하라. 관아마당에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사는 곁눈질로 이방을 보았으나 이방 역시 신임 사또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사또가 먼저 최진사에게 물었다. 자, 최진사, 자네는 명수의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농장을 받았다고 했지. 그 차용증을 내놓아 보라. 최진사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관아의 공증 도장이 찍힌 물론 이방이 위조해준 문서를 자신만만하게 내밀었다. 여기 있사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찌 저 미치광이의 말을 들으십니까? 사또는
문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다. 호, 도장도 선명하고 필체도 그럴싸하군. 그런데 이상하구먼. 명수의 부친이 이 문서를 작성한 날짜는 3년 전인데 이 종이는 작년에 관아에 보급된 지뢰 종이가 아닌가. 사또의 예리한 지적에 최진사의 등에서 식은땀이 솟구쳤다. 그것은 아마도 문서를 다시 정리하면서 새로 베껴 쓴 것이라. 최진사가 말끝을 흐리자 사또는 불호령을 내렸다. 닥쳐라. 원본도 없이 베껴 쓴 문서가 어찌 증거가 된단 말이냐. 사또는 명수를 바라보았다. 명수야, 너에게는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지난밤 목숨 걸고 빼내온 피 묻은 보따리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진사가 훔쳐간 진짜 아버지의 인장과 그가 위조 연습을 했던 습작들, 그리고 이방과 주고받은 뇌물 장부가 적힌 비밀 문서입니다. 명수가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물들이 마당에 흩뿌려졌다. 이방 최주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진사는 아니, 저건 조작입니다. 저놈이 훔쳐가서 조작한 겁니다. 라며 발악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사또는 명수가 건네준 낡은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무엇이냐? 명수가 대답했다. 제 아버님이 10수년간 기록해 오신 영농일지입니다. 여기에는 최진사가 언제, 누구를 시켜 관아의 땅을 불법 개간했는지, 소작료를 얼마나 착취했는지, 그리고 이방에게 얼마를 상납했는지가 날짜별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또가 일지를 펼쳐 한 구절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을해년 3월 최진사가 관아 뒷산에 구규림을 불태우고 밭을 일구라 명함. 그 대가로 현감에게 쌀 50석을 보냄. 구체적인 날짜와 수치가 나오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그 산불이 실수로 난 게 아니었어. 역시 도둑놈들이었어. 군중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최진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놈과 작당하여 양반을 능욕하다니. 내 한양의 고관 대작들과도 친분이 두텁소. 감히 나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아시오. 최진사의 협박에 사또는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하, 한양의 고관 대작이라. 그래, 내가 그들과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꾸나. 사또는 입고 있던 관복의 소매를 걷어올리더니 허리춤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어 번쩍 들어올렸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또의 외침과 함께 관아의 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역졸들이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죄인들은 포박을 받아라.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방과 부패한 관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역졸들의 몽둥이에 맞아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었다.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오물을 지리며 주저앉았다. 사또 나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좀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게 땅을 기며 어사또의 신발을 핥으려 드는 꼴이 가관이었다. 명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3년의 서름, 아버지의 죽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가와 최주부는 국법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양민을 핍박하고 살인까지 교사한 대역죄인이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하옥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축제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어사또의 시선이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밧줄에 묶인 칠성이 떨고 있었다. 명수는 어사또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나리, 저 자는 비록 최진사의 하수인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려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잠시나마 사적인 제재를 가하려 했습니다. 저에게도 벌을 내려주십시오. 어사또는 명수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법은 냉정하나 또한 따뜻한 것이다. 네가 겪은 고초와 효심을 참작하여 너의 죄는 묻지 않겠다. 또한 칠성 역시 정상 참작하여 방면토록 하라. 칠성은 감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댔으며 통곡했다. 고맙습니다. 날이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관아마당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만세 어사, 또 만세 명수, 만세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고 그동안 최진사에게 억눌려 살았던 한을 풀어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최진사는 명수와 눈이 마주쳤다. 명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측은하고 불쌍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명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진사는 고개를 떨구고 죄인 호송 수레에 실려갔다. 수레가 떠나는 길 위로 백성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오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쌓아올린 업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소란이 가라앉을 무렵 어사또가 명수를 조용히 불렀다. 자네? 이제 속이 좀 후련한가? 명수는 어사또. 아니, 지난밤에 선비에게 깊이 절을 올렸다. 나리 덕분에 아버님의 원한을 풀고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사또는 명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네. 다만 되찾은 그 땅에서 자네 아버님처럼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답일세. 그리고 어사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자네 처말일세. 그 여인도 피해자가 아니겠는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네. 잘 생각해보게. 어사또의 말에 명수는 멈칫했다. 연화. 그녀는 아비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 관비로 끌려갈 처지였다. 명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조차 버거웠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마치 아버지의 웃는 얼굴처럼 따스하게 명수를 감싸 안았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 아니, 이제 비로소 시작인 것이다. 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되찾은 땅. 그곳에는 더 이상 피와 눈물이 아닌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물패의 소리가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축제의 소리로 들려왔다. 명수는 비틀거리면서도 굳건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곳. 나의 집, 나의 농장으로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피비린내와 통곡으로 얼룩졌던 농장의 흙 위에도 어김없이 계절은 찾아와 죽은 듯했던 대지에 푸른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명수는 쟁기를 잡고 밭고랑을 갈아엎으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쳤다. 흙냄새. 그것은 지난 3년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비릿한 핏물 냄새가 아닌 구수하고 정직한 생명의 향기였다. 황소가 음매 하고 길게 울음을 토해내자 명수는 소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주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너도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모양이구나. 나도 그렇단다. 밭을 가는 명수의 손마디는 여전히 굵고 거칠었으나 그 손에 들어간 힘은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살기가 아닌 씨앗을 품을 땅을 보듬는 온기였다. 농장은 최진사 일가가 망쳐놓은 흔적을 지우고 다시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무너진 담장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들어 튼튼하게 다시 세워졌고 텅 비었던 곳간은 지난 가을의 늦수확으로 제법 채워져 있었다. 밭가리를 잠시 멈추고 논두렁에 앉아 새참을 기다리던 명수의 곁으로 칠성이 다가왔다. 과거 최진사의 하수인이었으나 개과천선하여 이제는 명수의 가장 든든한 일꾼이 된 그는 막걸리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넉살 좋게 웃었다. 나리, 올해 농사는 대풍일 것 같습니다. 흙 색깔이 아주 기름진 것이 벽시만 던져도 싹이 트겠어요. 명수는 막걸리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모굴대를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기운이 오장육부를 씻어내리는 듯했다. 칠성아, 나리라니. 그냥 예전처럼 명수라고 부르게. 자네와 나는 이제 한솥밥 먹는 식구가 아닌가.
칠성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 눈빛에는 명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명수를 대하기 어려워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했던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명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힘없는 백성이 권세가의 협박에 어찌 대항하겠나. 살아남으려 그랬던 것을 안다. 명수가 먼저 막걸리를 권하며 다가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그 이후로 농장 일이라면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고 있었다. 해질녘 명수는 농기구를 정리하고 뒷산 암자로 향했다. 그곳에는 세상과 연을 끊고 비구니들과 함께 지내며 속죄의 기도를 올리는 여인이 있었다. 바로 연화였다. 최진사 일가가 몰락하고 관비로 끌려갈 처지였으나 명수가 어사또에게 간청하여 그녀만은 면천시키고 이 암자에 머물게 한 것이었다. 명수가 암자 마당에 들어서자 회색 승복을 입고 마당을 쓸던 연화가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야위어, 뼈만 남은 얼굴, 무탄 눈동자. 그녀는 명수를 보자마자 빗자루를 놓치고 황급히 법당 뒤로 숨으려 했다. 연화야. 명수의 나직한 부름에 그녀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명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돌려 세웠다. 연화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서방님, 어찌 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십니까? 차라리 죽어 없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명수는 품 안에서 옷가락질을 꺼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리고 명수가 복수의 무기로 썼던 그 가락지였다. 명수는 연화의 거친 손을 잡아 억지로 펴고 그 손바닥 위에 옷가락지를 올려놓았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품이자 이 집안 며느리에게 주어지는 물건이다. 아버님께서는 네가 최진사의 딸이라서 미워하신 게 아니라 그 집안의 탐욕이 너를 망칠까 두려워 참아주지 못하셨던 게야.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옷가락지를 적셨다. 서방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 아비가 서방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명수는 연화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죄는 지은 자가 받는 것이다. 너는 내가 굶어 죽어갈 때 유일하게 밥을 들고 찾아왔던 사람이다. 나는 원수의 딸을 데려가려는 게 아니다. 내 아내를, 내 아이의 어미가 될 사람을 데려가려는 것이다. 명수의 따뜻한 손길이 연화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그날 밤 명수는 연화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이어주고 있었다. 계절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황금빛 가을이 도래했다. 명수의 농장은 문자 그대로 황금 들판으로 변해 있었다. 누렇게 익은 벼 이삭들이 바람에 출렁이며 풍요의 노래를 불렀다. 오늘은 농장의 첫 수확을 감사하며 마을 잔치를 여는 날이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떡치는 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고 아이들은 떡고물을 주워 먹으며 까르르 웃어댔다. 사랑채 마루에는 연화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예전의 생기를 되찾은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살짝 부른 배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알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이고, 새색시가 복덩일세. 복덩이야. 하며 덕담을 건넸고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정성껏 빚은 술을 대접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아나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명수는 갓 수확한 덥살로 지은 뜨거운 밥과 맑은 술, 그리고 정갈하게 손질한 북어를 들고 아버지의 산소로 향했다. 산소는 양지바른 언덕 위, 농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명수는 무덤 앞에 상을 차리고 술잔을 채웠다. 아버지, 명수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아래 황금 물결이 보이십니까? 명수는 절을 올리고 무덤가에 잡초를 뽑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진사는 유배지에서 병을 얻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허무함은 남더군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흘린 땀방울만큼 딱 그만큼 돌려주더군요. 바람이 불어와 명수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다.
명수는 챙겨온 낡은 항아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영농일지와 최진사의 비리가 적힌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 소임을 다한 물건들이었다. 명수는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항아리를 묻었다. 이 기억들은 이제 아버님 곁에 묻겠습니다. 아픈 기억은 땅속에서 거름이 되고 저는 그 위에서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부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명수는 마지막으로 술잔을 비워 무덤에 뿌렸다. 술 냄새와 흙 냄새가 어우러져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을 굴뚝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멀리서 농악대의 꽹과리 소리가 흥겹게 들려왔다. 명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대문 앞에는 칠성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연화가 아이들에게 곶감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이 명수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지옥 같았던 시련의 시간들이 이 평화를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었다. 명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임을, 그리고 탐욕으로 쌓은 성은 모래처럼 무너지지만 정직과 사랑으로 다진 터전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집으로 들어서는 명수를 발견한 연화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다. 서방님, 어서 오세요. 국 씻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따스함이 명수의 고단함을 단번에 녹여주었다. 명수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래, 밥 먹자. 우리 식구 다 같이. 배불리 먹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농장의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늙은 감나무 가지 위로같이 한 쌍이 날아와 앉았다. 세월은 흐르고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후대 사람들은 이 농장을 의로운 땅이라 불렀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삶이 힘겨운 이들이 찾아와 명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다. 땅은 주인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남아 묵묵히 생명을 키워내듯 정의와 진심 또한 시련에 가려질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진리를 명수의 삶은 조용히 웅변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불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명수네 집 호롱불은 꺼지지 않고 오래도록 따스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둠을 몰아낸 승리의 빛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등불이었다.